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달 1일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향후 한국 철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XRP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에 모두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연준이 이 시장의 예상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또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똑같이 유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이어진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투심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재료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의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이 나스닥 지수는 1.4% 이상 뛰어오르면서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난 후에는 더욱더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FOMC 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2.5%에서 2.7%로 또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4%로 각각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경기 침체 위험이 낮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좀 이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자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1.08%,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4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9%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가 됐고요. 역시 기술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올라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역시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0.45% 상승하면서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도 좋은 모습이고요. 기술주, 또 금융주들,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넘게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으로는 팔란티어도 2%, 넷플릭스 3%, 오라클도 2%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방어주죠. 은행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어제 좀 강한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소폭 올라와 줬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 기술 쪽으로는 조금 혼조세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라이릴리가 1.7%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M7 마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확대하고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고려 중인 전자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애플의 비용 절감과 또 시장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8%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4%까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젠승환 CEO가 어제였죠. GTC 2025 기조연설에서 AI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엘의 또 업그레이드 버전 블랙엘 울트라와 또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을 공개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AI 스케일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제는 좀 3% 하락하는
하나 싶었는데 오늘 그 폭을 만회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GM과 손을 잡고 AI와 또 시뮬레이션, 가속 컴퓨팅을 활용해서 차세대 차량과 공장, 로봇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향후 4년간 말레이시아의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2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32년 만에 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닷컴입니다. 1.4%또 상승하면서 이어졌습니다. 다음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또 구글 또 2%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졌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이 구글 자체 서비스를 좀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이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인해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집행위는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29%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잘 올라와 줬습니다.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가 운송 사업자 허가를 발급받은 건데요. 연일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혁신적인 충전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아직은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글로벌 주요 이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정책금리 기준이 되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이전과 같은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각각 두 차례, 2027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9월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FOMC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이렇게 금리를 더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른바 양적 긴축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보유 규모를 더 줄이기로 했는데요. 연준이 국채 보유를 줄이면서 일부 물량을 내다 팔면 이 시중에는 국채 공급이 늘고 시중 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연준은 보유 물량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월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가운데 단 50억 달러어치만 다시 사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주택유동화 증권 보유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저희 함께할 이야기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봐야겠죠.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일정 소화, GTC 2025 통한 투자 전략은 오늘도 좀 재미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줬네요. 자, 그러면은 밤사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S&P 500은 잠시 이 조정 국면을 벗어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좀 조정 구간에 잠겨 있는 가운데 FOMC를 무사히 소화해낸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이 간밤에는 M7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이전의 급락분을 되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종목들이 좀 대다수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나스닥의 이 추세 전환, 대표님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기술주의 이벤트다라고 좀 보려고 했는 뭐 GTC 2025 관련된 모멘텀도 사실 뭐 기술주 개별적으로는 뭐 크게 수급 유입이 좀 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FOMC 일정 소화 이후에 좀 반등은 했지만 명확하게 추세를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들의 관점에서는 좀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수급의 연속 성과들을 조금 더 보여준다는 관점, 특히나 단기 조정 국면 이후에 일단 매크로 지표가 비교적 시장에서 좀 안도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좀 평가받았던 점이 추세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의 이 기준금리 동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도표에 관련된 이슈, 점도표가 과연 좀 수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된 관점 부분들이 일단 뭐 기존을 유지하는 정책 기조로 좀 확인은 좀 됐지만, 다소 그래도 시장이 안도했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됐던 관점에서 오히려 점도표가 오히려 이래로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2.5%에서 한 2.7% 정도 좀 상향이 좀 된 점은 고물가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연준이 어느 정도 좀 인식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유연한 통화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을 긍정적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을 좀 더 완화하는 선제적으로 좀 더 대응하고자 하는 뭐 연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스탠스의 어떤 기조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특히 점도표의 불확실성 제거에도 명확한 추세의 되돌림은 약간은 좀 신호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연한 통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재차 부각이 됐다는 점,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인 그런 어떤 대응들을 보여줬다는 점은 간밤에 상당히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을 했던 그대로 정말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연내 25bp씩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잖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해 12월에 제시됐던 점도표가 한 2회 중간값이 3.9%대로 좀 제시가 됐고, 이번 FOMC에서 해당되는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 침체 시그널이 확인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되지 못했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워낙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된 구간에 최근에 수입 물가에 대한 반영치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의 어떤 점도표가 2회에서 1회 내지로 축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완화가 됐다라고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뭐 점도표가 좀 한 3회 정도로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원들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17%, 6월이 65%좀 제시가 됐는데, 이전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향 제시가 다소 좀 아쉽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2월에 CPI 그리고 PPI 전망치가 예상보다 하회했던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시도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4월 2일부터 뭐 상호 관세라든가 추가 관세 부과가 재차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3월의 PPI 또는 CPI 지수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특히나 지금 2월 수입 물가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한 0.4% 정도가 좀 증가됐던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물가 지표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직은 관세 리스크가 많은 수입 물가에 관련된 영향을 제한적으로 좀 더 끌고 갔던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상당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도 뭐 이 수입 물가 부담에 관련된 우려가 요인들이 일부 있지만 소비 지출이 크게 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 특히나 전망 대체적인 어떤 이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뭐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좀 명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연준의 경우에는 매파적인 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완화적인 금리 정책의 어떤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점. 특히나 우리가 작년 8월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복기해 봤을 때는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담 요인들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명확해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구도가 아닌 오히려 금리 인하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조금 더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다. 저 역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연내 두 차례 각각의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루어질 확률이 83.4%에 달합니다. 이 세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53.6%. 또 상반기 내에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단행될 가능성이 66.8%가량으로 나오고 있네요. 무엇보다 좀 빅스 지수가요.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가 되었음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20을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줬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현지에서는 이 GTC의 슈퍼볼이라고 하죠. 바로 이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 여기에서 참 다양한 신제품들이 발표가 된 지도 하루가 지났는데 이 전일 낙폭 대비 수급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2025년부터 28년까지 AI 칩 로드맵을 쫙 공개를 했잖아요. 네. 뭐 블랙웰 울트라, 뭐 베라 루빈 울트라, 파인만, 그리고 로보틱스 쪽으로는 아이작 그루트 N1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GTC 2025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현재 뭐 개최가 된 이후에 수급 반영들은 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이 뭐 세론으로 좀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세론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은 미국 증시의 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던 영향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일단 기조연설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은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로드맵을 좀 공개를 했어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에서 뭐 엔비디아가 뭐 큰 반등을 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AI 관련된 모멘텀과 좀 직결하면서 많이 뭐 비교값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논외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일단 저는 충분한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나 작년 GTC 2024에서 블랙웰 출시 이후에 올해 상당한 수익 기여를 좀 가져오고 있는 블랙웰의 양산 확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급량이 크게 좀 증가됐던 점을 감안했을 때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출시 전략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외형 성장이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차세대 버전이죠. 블랙웰 울트라에 관련된 어떤 출시를 좀 예고를 했는데 AI 추론 작업에서 획기적인 어떤 성능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중국의 딥시크 출시 이후에 저비용 AI 모델들이 구현됨에 따라서 고성능 칩에 관련된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의문들이 트렌드의 변화죠. 뭐 추론형 AI가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수요의 확장성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HBM4가 탑재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루빈의 출시 일정들이 좀 구체화가 됐는데 내년 하반기로 좀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블랙웰에 관련된 발열 이슈 같은 이슈들이 재차 좀 완벽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랙의 울트라라든가 루빈의 출시가 과연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일부 노이즈도 좀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차차 개선되거나 명확한 양산에 관련된 수율 개선들과 맞물려서 좀 이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 요인들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루빈의 경우에는 2026년도 하반기 출시 부분들 여기도 해서는 그레이스 CPU를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죠. 루빈의 울트라 버전 그리고 2028년도에는 파이먼이라고 좀 명명한 AI 칩을 좀 공개한다. 그러니까 상세 스펙이 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출시 일정들이 차례로 좀 예고되고 있던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엔비디아에 충분한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AI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았었죠. 특히나 이 파임만 완전히 다른 혁신을 좀 예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양은 좀 비공개였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가장 먼저는 블랙엘 울트라겠죠. 2025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2026년 하반기에는 베라 루빈, 다소는 출시 기간이 좀 지연이 됐지만요. AI 슈퍼칩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슬슬 생겨나네요. 자, 그러면요. 이어서 엔비디아 얘기를 해봤으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밤사이에 4.7% 반등을 만들어냈었죠. 이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승객 운송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가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지 않나 싶은데 또 켄터 피츠제럴드도 오버웨이스로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요. 지금까지의 이런 온갖 악재나 오너 리스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간밤에 들려온 호재는 정말 좀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데 그 빗방울이 한두 방울 정도 그렇게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나 싶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완전한 추세 하락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성장성의 관점에서 회선이 단기적인 노이즈 부각, 특히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1월과 2월에 이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 좀 됐었죠.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들은 증가를 했는데 테슬라 개별적인 판매량이 둔화됐던 점, 특히나 중국의 크게 좀 판매량들이 밀렸던 점들이 악재가 좀 됐었고 여기도 해서는 뭐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이제 BYD가 5분 충전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을 좀 구현한 배터리 이 구축 기술이죠. 슈퍼 이 플랫폼에 대한 이 개발 성과들이 발표가 좀 됐던 부분들이 크게 좀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그런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가장 망설여지는 그런 구간들 중에 하나가 충전의 번거로움 그리고 충전 시간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연차 대비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구매가 크게 좀 망설여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었고 이 부분은 뭐 5분 내 충전으로 상당한 주행거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전기차의 전환율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현 방식이 중국 전기차가 해당되는 이 충전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시장의 선정 관점에서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맞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을 부각된 것은 맞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1월과 2월 데이터의 경우에는 3월에 출시가 좀 될 예정이죠. 모델 Y 차종이 사실 뭐 5년 만에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를 좀 감안해 보면 1월과 2월 데이터만 갖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됐다라고 좀 단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상반기 뭐 모델 Y를 좀 비롯해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 2의 출시가 본격화되면 오히려 2분기부터에 대한 판매량들이 정상적으로 좀 반영 내지 확장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뭐 FSD 관련된 상용화 부분 여기도 해서 일단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기 때문에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의문보다는 오히려 낙폭과대 구간에서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비중 확대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은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중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또 중국과 유럽 판매량이 밀리고 있었던 점이 사실상 끊임없이 이 테슬라의 수급을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비아디의 배터리 혁신 기술 발표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테슬라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비중 확대에 봄직만 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나와줬죠. 바로 20일에 있을 바로 오늘이네요. 현지 시간. 네. 퀀텀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유가 전에 사실 젠슨왕이 양자의 저승사자라고 불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이온큐가 바로 이 GTC에서 상업적인 활용 사례를 그대로 전한다. 이 젠슨왕은 상업화에 15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다. 불과 2달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걸 좀 뒤집을 만한 사례가 이번 퀀텀 컴퓨팅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퀀텀 이번에 데이를 맞아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양자 컴퓨터 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조정의 빌미가 됐던 부분들이 사실 상용화 관점이 얼마만큼 더 빨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번 퀀텀 데이에서 기술 구현이라든가 뭐 상용화 출시 관련된 전략들, 특히나 우리가 양자 기술과 좀 대변되는 양자 암호 기술에 관련된 고도 관점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좀 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번 이 퀀텀 데이에서 많이 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젠슨왕의 기조가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좀 완화적인 기조로 좀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GTC 행사다 보니까 기존의 부정적인 스탠스보다는 향후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터의 기술과 좀 구현된 새로운 어떤 사업 전략들이 좀 구체화되거나 협력 성과가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이 저는 주목을 좀 해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어닐링 분야에서 이 독보적인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D-Wave가 최근에 기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이언스지에 좀 게재를 좀 했는데, 뭐 슈퍼 컴퓨터가 뭐 100년 정도 이제 걸릴 수 있는 어떤 연산 수치들을 단 몇 분 만에 해결을 했다라는 어떤 논문들이 좀 게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 관점에서에 대한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의 공개 사례가 좀 됐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사실상 뭐 30년, 뭐 40년 이상 뭐 걸릴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조금은 타임라인들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략에서는 얼마만큼에 대한 성과가 시장의 어떤 반응을 좀 이끌어낼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양자 하드웨어 관련 부분들, 그리고 양자 소프트웨어,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통신, 이렇게 4개 분야에 관련된 개발 성과라든가 이 부분에 관련된 전략 성과들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보다는 오히려 오늘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 공개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주부터 수급에 대한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상당히 좀 반영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일부 개별 종목들의 조정도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개별주들의 안에 성과가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영향력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좀 다가와 준다면 연속 성과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상용화, 상업화가 언제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간들이 양자컴 사활의 최대 변수였는데, 이번 퀀텀데이에서 양자 기술의 타임라인 단축에 따른 수급의 연속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도 저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FOMC 회의가 열렸죠.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고요. 또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지금 4.4% 올라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강합니다. 6%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리플입니다. 10% 강한 상승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알트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알트코인 역시도 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6%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또 출시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 확장을 위해서 지금 솔락시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까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도지코인도 3%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에이다도 4%, 체인링크도 5%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위코인 역시도 5%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위코인의 ETF를 지금 출시할 예정이다. 또 그런 SEC에도 그 거래위원회에 좀 등록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스위코인도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아발란제 2%, 스텔라 루멘도 5%, 시바이누 또한 1.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어제는 시장이 좀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참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또 브리핑을 또 해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간밤에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일단 FOMC에서 뭐 금리 동결하면서 시장은 좀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리플이 4년 만에 이제 법적 분쟁을 좀 끝내는 모습입니다. SEC와의 좀 끈질긴 좀 인연이 있었는데 좀 시장이 좀 그래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아직까지는 훈풍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올라야지 될 것만 같고 그 FOMC도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그래서 동결이 막 엄청 호재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점도표도 사실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아서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파월이 뭐 파월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이 저는 그렇군요. 네, 네. 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네. 그 파월이 어쨌든 이제 긴축을 조금 천천히 할게. 네. 원래는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싹 끌어들였었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할게라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천천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천천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더 좀 풀리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풀리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이제 나스닥도 반등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뭐 이렇게만 가면 뭐 전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약간 PTSD가 올 것만 같은 그런 시장이 또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지난번 코로나 때 그 금리를 엄청 낮춰가지고 네.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네. 물어보니까 그때 파월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금리를 50bp 올리는 뭐 빅스텝을 하네, 자이언트 스텝을 하네 그래가지고 거의 자산 시장이 거의 다 박살났었거든요. 그리고 코인도 그때 많이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이번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네. 약간 비슷한 이슈가 좀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번엔 다를지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리플 이긴 거예요. 네. 네, 뭐 항소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SEC의 시간 끌기에 불과했어요. 네, 시간 끌기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미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소송이 끝났다. 물론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막 오른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게 끝났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던 게 맞고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도 같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폭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려면 네.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된다 했었는데 저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서는 현물 ETF가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SEC랑 싸우고 있는데 SEC한테 가가지고 현물 ETF 해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송이 종료된 것만으로도 어쨌든 현물 ETF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네. 현물 ETF가 승인되면 어쨌든 수요가 확실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송 종료만 가지고는 어렵고 플러스 현물 ETF가 좀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좀 리플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해서 지금 RL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더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뭐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뭐 한 2, 3주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리플의 목표치를 일단은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보고 있고 뭐 그다음에 상황이 더 괜찮아지면 한 네. 2만 원까지도 간다고 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리플과 SEC와 간의 소송이 좀 4년간 좀 법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실상 그래도 리플이 좀 이기는 게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현물 ETF 관련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살짝 이야기는 해주셨잖아요. 네, 현물 맞아요. ETF 관련해서. 그럼 이제 승인이 되면 좀 더 의미가 깊다라고도 방금 리플의 가격을 좀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현물 ETF가 좀 승인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 되느냐의 타이밍일 뿐 어쨌든 전 승인된다고 일단 보여지고 아마 나중에 가면 이런 상품도 생길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나스닥을 투자할 때 뭐 나스닥 그 지수 추종 상품들을 ETF로 투자하잖아요. 네.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있고 네. 예, 리플, 솔라나 이런 게 합쳐진 그런 아마 ETF도 아마 조만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거대 ETF겠네요. 네, 해서 이제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더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네. 네, 해서 이제 어쨌든 지난주 했던 얘기를 제가 빠르게 좀 다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그 일단은 제가 순서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갑자기 쟤는 뭐 비트코인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아래 있는 건 이제 RSI예요. 파란색 라인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건 RSI고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불장일 때 불장일 때. 네, RSI 30이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래선이 30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장일 때 RSI 30을 터치하면 단기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할 수 있지만 사기 적절한 자리라는 거예요. 해서 아래랑 위랑 이제 시간대가 똑같은데 이때가 RSI가 30을 찍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30을 찍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였고 네. 그다음에 이때 30을 찍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였어요. 진짜 저점이 많네요. 네, 이때 지나고 보면 이때 샀으면 진짜 좋았겠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 30이 딱 온다라고 하면은 네. 살 수 있을까요? 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쉽지 않죠. 대부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네. 이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공포에 휩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포 탕력指数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제가 알려드려 봤자 어차피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차피 못 사요. 그럼 이럴 때 살 수 있으려면 뭐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불장이 언제까지 이어지더라.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더라.
수요와 공급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공부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이런 타임이 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탄탄한 펀더멘털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좀 지금은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뭐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제 얘는 주봉으로 봤을 때 RSI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RSI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30을 찍으면 요게 비트코인 역대 저점에 가까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요 RSI 30인데 여기죠. 그럼 이제 2018년 말쯤에 최저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RSI가 주봉이 30인데 그럼 기타임이 여기였는데 이때가 이제 루나테라 때. 네, 이때도 어쨌든 FTX 때 저점을 갱신하긴 했지만 이때 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얘기할 건 뭐냐면 왜 비트코인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적절한 자리, 차트를 보는 것 이런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었죠. 그래서 사토시가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의도는 뭐냐라고 하면 니들이 돈을 마음대로 찍잖아. 이건 M2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찍는지 니들이 돈을 찍었다가 풀었다가 뭐 다시 긴축했다가 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경제 위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랑은 다르게 그 기존의 통화 시스템과 반대되는 개념의 이제 화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옛날의 화폐를 만든 거죠. 물물교환 시대의 화폐. 그래서 금을 많이 차용해왔고 그리고 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요 컴퓨터 안에서 금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복사 붙여넣기 불가능해야 되고 그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거래소가 많이 생기면서 현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이게 됐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구? 기업, 부자들. 대규모 투자자들. 네, 맞아요. 그다음에 기관, 약간 이런 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현금이 많이 없으니까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현금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칭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변동성도 크면서 반대로 가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면 해칭하기 훨씬 쉽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을 못 샀어요. 왜냐? 거래소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하드 월렛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크릿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난에 대한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못 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현물 ETF였다.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서 그러한 걱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 현물 ETF가 그래서 호재다. 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어쨌든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있지만 아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급해요. 네. 빨랑빨랑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여건상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레버리지 상품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고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빨리 좀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도 되어야지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현물 ETF도 지금 못 사요. 막혔어요. 네. 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빨랑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을 단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얘네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맞아요. 내가 이제 총 자산의 1%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네. 1%가 될 때까지 계속 사요. 수익률의 1%. 아니요. 그건 총 자산에. 아, 네, 해서 운영하는 기금에 네. 이런 식 얘네 포트폴리오를.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네. 좀 덜어내고 떨어진다? 그럼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는 꾸준히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매집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물 ETF가 이렇게 호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호재인지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는지인데 단위가 밀리언 달러고 그다음에 여기가 4만이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의 네. 이제 현물 ETF로 들어왔고 이게
ETF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예요. 음흠. 네. 가장 성공한 ETF.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막 난다고 네. 했는데 순유출 난 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난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는 한 4일 정도 연속 네. 순유입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 살짝 또 그래서 네. 반등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한들 네. 들어온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현물 ETF가 왜 호재인지는 아마 아실 테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입 이게 끝 아니야? 들어올 만큼 그러게요. 다 들어온 거 아니야? 비율은 정해져 놨으니 또 계속 그만큼 더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 나스닥에서 M7의 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와, 어느 정도일까요? 50%예요. 아, 네, M7의 비중 50%인데 네네. M7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어요. 오, 그렇죠. 근데 이제 MS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지금 우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주 뭐 총회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만 나올 뿐 아직 M7 중에 아직까지. 네. 실제 투자한 것까지는 네. 가진 않았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계속 주주 총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해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들어올 자금은 너무나 많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이제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의 한 5%, 3에서 5% 정도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때 제가 당시 계산했을 때 수요의 한 5-6배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봐서도 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는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뭐 요렇게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 현물 ETF가 정말 큰 호재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재를 생각을 하면 결국엔 트럼프가 굉장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한 만큼 또 계속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공약을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공약대로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전부 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SEC가 지금 어쨌든 리플과 소송 종료한 것도 그렇고, 게리 겐슬러 자기 취임하자마자 자른다 그랬거든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먼저 물러났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SEC가 리플뿐만 아니고 거래소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지금 다 종료시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결국엔 비축 자산을 만들었고, 물론 세금을 통해서 산다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의도한 대로 지금 말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단순히 이게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국가적 포모 현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안 판다라고 했으면 다른 나라가 팔 수 있을까요? 안 팔죠. 네, 작년만 해도 독일이 이제 비트코인 5만 개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네.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걸 왜 팔았냐? 예, 이런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안 팔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미국이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네? 네, 비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야겠다. 국가적으로 사야겠다는 얘기가 곧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급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해져 있고, 하지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만 따진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얼마나 올라갈지만 따진다면 지금이 역대 최고치다라고. 최고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도 가장 높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불장이라고 해봐야 테슬라가 비트코인 사는 게 고작 그걸 가지고 이제 불장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살 기업들이 많아지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니 네. 더 이제는 불장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런 호재가 끝났는가? 네, 안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와가지고 취임한 지 한 2-3년 됐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올해, 네. 적어도 올해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도 지금 수요를 위한 지금 기업들이나 현물 ETF나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0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